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아까 선생님 10% 안에 드는 번역가 얘기하셨는데 10% 안에 드는 번역가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10%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어느 분야나 프리랜서 분야는 상위 10%, 10%에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일단은 편집자가 또 찾을 수 있는 번역가가 돼야 되겠죠? 일을 계속 맡으니까. 그래서 번역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번역이 좋다라는 것도 편집자가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 물어보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윤문만 잘해서 그럴듯하게 화장만 해놓은 것도 안 돼요. 원문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딜레마는 좀 있어요. 편집자들도 개인마다 취향이 달라서 어떤 편집자는 술술술 잘 읽히게 번역하기를 원하는 편집자가 있고, 또 어떤 편집자는 조금 읽는데 힘이 들더라도 자기가 그거는 윤문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편집자도 있어요. 그럼 상위 10%의 번역가는 뭐겠어요? 둘 다. 원문을 번역하게 정확하게 하면서도 술술술 잘 읽히게 하는 번역가겠죠. 오죽 답답하면 편집자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네? 윤문은 내가 할 테니 정확하게 해달라느니 제발 좀 술술 읽히게 해달라느니. 그래서 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번역가가 그렇게 많은데 또 번역가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난 그 질문 받고 웃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 가수가 그렇게 많은데 또 가수 해도 될까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번역가는 많지만 편집자들이 앞다투어서 번역을 맡기고 싶어하는 번역가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번역가가 일이 차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번역가 맡기게 되는 경우는 많아도, 그쵸? 그래서 수술 잘 익히면서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각각의 문장에 핵심 메시지를 뽑아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본격적인 번역 강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구별해내는 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잘해야지 번역이 잘 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그 핵심 메시지를 못 잡아내는 번역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번역서 읽다가 너무 읽기가 힘들다, 번역이 안 좋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표현 하나하나가 안 좋다기보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언어 차이를 감안해서 기본적인 문법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분들이 문법 공부에 좀 약해서 독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상위 10%의 번역가가 좀 돼야 되겠죠. 이게 대답이 되나 모르겠다. 그럼 혹시 상위 10%의 예. 번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예. 학력이나 전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중요한 요소인지 사실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옛날에는 솔직히 번역가를 거의 영문과 출신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전공의 책들을, 전공 분야의 책들을, 물론 교재는 아니지만 그 전공자들이 보면은 너무 어색한 번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공자들이 번역하는 게 더 번역이 좋아요. 근데 이제 번역 기술은 조금 배우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훨씬 번역이 좋아서 각각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잘 아는 분야를 번역하시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어. 뭔가 영어와 관련된 네. 전공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네, 필요가 그게. 없어요. 영어 전공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나이 제한은 없나요?
나이 제한도 없는 게 장점이죠. 이 분야에. 요즘 세상에 너무 좋은 예. 직업이네요. 원래. 100세 시대에. 예. 그런데 나이 들면 또 체력이 딸려서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자전거 타시고. 자전거도 타고요. 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자꾸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미친놈처럼 실실 웃으면서 그 자전거를 탔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열심히 배웠던 게 수영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근데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부모님이 맨날 공부해야지 무슨 운동을 하러 다니냐고 그러셔가지고, 운동을 못했고, 대학 들어가니까 놀기 바빠서 못했고, 직장 들어가니까 또 직장 다니면 피곤해서 또 못했고, 그래서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40살에 시작했어요, 수영을. 정말 창피했어요. 굴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재미있던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 배우러 갔는데, 이게 물속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코치가. 단체로 배우는데, 수영자 바깥에서 배 깔고 누워가지고 팔다리 젓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나이 40 돼가지고 제발 물속에 좀 넣어줘라. 막 땀이 삐실삐실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벽 잡고 물장구 치는데 왜 이렇게 창피한지 애들도 아니고 물장구 치라니까. 그건 온갖 굴욕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한 6년간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날라다니죠, 수영장 가면. 저병도 하시고. 그럼요. 와. 저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아, 그다음에 쉬었어요. 그렇게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너무 저병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도 좀 적당히. 이게 고급반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고요. 이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코스별로 올라가잖아요. 고급반에 올라가면 또 내가 늦게 가면 뒤에서 막 툭툭 쳐요. 발을. 네. 빨리 가라고. 무섭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죽자 살자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병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이 늦은 나이에 또 시작을 해서 그런지 어깨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수영을 접었죠. 요즘은 가끔 가요. 가끔. 역시. 헬스는 또 한 2년 했고요. 지금 그 몸이 헬스한 몸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대 애들 다 배 볼록 튀어나오고 다 그래요. 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어느 자세히 내 보면 눈으로 있어요. 또. 최근에는 저도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요가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요가 배우러 가면 당신 같은 늙은이가 배우러 가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불편해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킥복싱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나이에 뼈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 우리 아들이 끊어놓고 이놈이 안 가. 왕창 끊어놓고. 근데 가가지고서는 내가 대신 다니도 되냐 그랬더니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 복싱 학원 차원에서 한 달밖에 약간 안 새로운 됐어요. 도전인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 스파링은 최대한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요? 혼자서. 맞고 싶진 않아요. 강도가 다를 거예요. 네. 난 뼈의 그냥 강도부터 다르고. 샌드백만 치는 걸로. 나는 평생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서 나는 군대 있을 때나 대학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선배들이 막 후배 막 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한테 시키기도 하고. 네. 나는 못 때리겠어. 군대에서도 맞기만 하고 왔어요. 때리지는 못하고. 맞을 때는 막 속으로 그거죠. 제일 무서운 애가 그거예요. 무식한 애들. 요령 있게 때릴 줄 모르는 애들. 어디 고장나게 때릴까봐 제발 좀 요령껏 때려줘라 속으로만 걱정하면서. 킥복싱 하다 맞으면 안 되죠. 맞는 건 안 할 거예요. 체력 관리만 하는 걸로.
줄넘기도 하시고. 그거 예, 운동 될걸요? 예, 예. 아, 맞다. 무릎에 안 좋은데. 어르신들은, 나 무슨 뭐 60 넘은 사람인 줄 알겠다. 아니,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어르신들은 참고로 수영이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아, 수영 근데 아쿠아로빅. 물이 더럽다고 그래서 못 가겠어요. 아, 그래서 수지 깨끗한 데 좀 찾아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배우기 전에 그 할머니 반이 있거든요. 낮 시간에 이제 할머니 반인데 할머니들이 요실금이 많대요. 아예 새벽에 가시거나 아하. 이렇게 좀 좋은 데를 찾아.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아하. 코치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거 저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코치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우리 번역 얘기해야지. 그래서 체력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나이 들어서 글이 늙으면 안 돼요. 편집자들이 나이 든 번역가를 싫어해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글도 늙거든요. 말도 늙고 글도 늙죠. 본인이 쓰는 말투도 늙어지고. 그래서 늙어서까지 번역을 하고 싶으시면 평소에 글과 말을 젊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가는 이제 편집자가 전화로만 일 주고 직접 만나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너무 번역을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점심 산다고 그래서 만나보면은 되게 젊으신 분인 줄 알았다고 글만 보고는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말을 하시는 번역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60이 넘었는데 한참 넘었는데 너무 젊게 잘 쓰세요. 그래서 편집자가 항상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젊게 쓰세요.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늙어요. 글이나 말이. 한자어를 많이 쓴다든지 그다음에 딱딱한 명사형을 많이 쓴다든지 그다음에 요즘 안 쓰는 그런 진부한 군더더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계속 안티에이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분은 번역가 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시던 분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분의 전업은 그냥 회사원이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젊게 쓰세요? 하고 편집자가 물어봤더니 내가 옛날에 하이텔 때부터 젊은이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해서 아주 내가 글이 젊지 그러시더라고요. 채팅력으로 쌓인 내공이 재산이 되었군요. 옛날에 삐삐삐삐 하면서 막 컴퓨터 통신하던 시절부터 열심히 하셨대요. 네, 저희가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의 저자이신 김명철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끝으로 못다한 질문들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희정님이나 선주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진행 잘하시네요. 괜찮았어요? 네, 4부는 제가 나서기보다 강유경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갑자기 잘해주시네요. 등판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 번역가로 일을 만약에 맡아보게 되면은 이제 업계 상황이라던가 굴러가는 걸 잘 모르다 모르시죠. 보니까 흔히들 약간 눈탱이 맞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눈탱이를 맞아요? 혹시나 조금 이제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일을 받고 시작할 때 주의하거나 뭐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눈탱이 맞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 같은데? 어떤 눈탱이를 맞으셨는지?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가부터 생각하거든요. 단가를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물론 단가 잘 받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단가를 높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지급 조건이에요, 지급 조건. 언제 지급하느냐, 번역료를. 안 해보신 분들은 흔히 생각하면 납품하면 바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출판 번역계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납품 후에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한다. 뭐 2월 말일에 지급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떤 출판사들은 출간 시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간 후 지급. 책 나올 때 돈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정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출판사는 책이 나올 때 돈이 돌거든요.
왜 그런지 또 설명하면 조금 긴데, 아무튼 책이 나와야 이제 돈이 돌기 때문에 미리 돈을 선지급하는 걸 싫어하고, 책이 나와서 이제 팔리기 시작할 때 이제 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출간 후, 뭐, 2개월 지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번역가가. 웬만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책도 안 나오고 번역료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잘 팔릴 것 같아서 번역 의뢰를 맡겼는데, 번역하고 나보니까 책 내용이 별로인 거야. 게다가 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바뀐 거야. 그때는 이 책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비슷한 책도 많이 나왔어 벌써. 뭐 이래서 안 내고 싶어. 그럼 책을 안 내면은 돈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초보 번역가들이 이거 언제 그래서 출간할 건데요? 그러면은 출판사가 이거 금방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러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거든요. 꼭 악의적으로서가 아니라 편집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출판사에. 그러다 보면 정말 초보 번역가들은 뭐 단가를 잘 줬으니까 책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싶지만, 재수없으면 책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서 출간 후에 지급해달라.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개인이랑 계약할 때는 이거는 우리 회사에 정해진 표준 양식이니까 바꿀 수 없다 막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몇 달 이내에 출간할 거라는 약속을 좀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일하고 나면은 주는 게 맞지. 이상하게 출판사에서는 이 출간 후 지급이라는 이상한 조건을 다는 출판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참. 자기랑 잘 맞는 출판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샘플 번역 같은 것도 뭐 출판사에서 먼저 한번 요구하면 성실히 응해서 주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또 막 번역이 안 좋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쯤에 번역 원고를 한번 보내서 이상 없는지 출판사에 확인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편집자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가져가셔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으실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네. 저 샘플 번역 합격하는 팁이 있을까요? 샘플 번역이요? 네. 이제 유명한 번역가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샘플 보자고 안 그래요. 출판사가. 네? 그런데 이제 책 권수가 별로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좀 한번 번역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자기한테만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고 싶겠죠? 2-3명 정도 샘플을 받아보고 그 중에 잘 맞는 사람이라 하고 싶다 하겠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보면 항상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개의 샘플을 보면 이 사람이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문장은 요 사람이 잘했고 요 문장은 요 사람이 잘했네. 둘이 좀 합쳤으면 좋겠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고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과외로 작용하는 요소가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느냐죠. 전공자,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동문과를 나왔는데, 불문과를 나왔는데 도고와 불어는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굉장히 좀 불리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관심 분야 쪽으로 책이 한두 권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번역했느냐가 이제 점점 그 프로필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공은 전혀 다른 건데 자기 전공 분야의 책은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야구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뭐 프로야구에 대한 책을 NBA에 관련된 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책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분을 찾는 거예요. 출판사가.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를 쌓아나가는 건데, 샘플은 그렇고요. 샘플을 통과하는 팁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기본인데,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성의가 보여야 되거든요. 수준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사람인 이상 성의가 보이는 번역가한테 주겠죠. 신뢰가 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이런 거는 필히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는 초보 번역가들이 많아요. 간과하는. 그래서 맞춤법 검사하기 있죠? 그거 이제 돌려보면서 그걸 다 교정해서 보내야지. 그걸 교정 안 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죄다 틀린 거를 보내면 기분이 나쁘겠죠, 편집자가.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인데 이제 그거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뷰라는 것도 초보 때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출판사가 해외에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책 중에 국내 소개되는 책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럼 이제 책을 골라야 되는데 그걸 다 읽어보고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 있는 책의 정보라든지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의 간략한 소개글 정도는 읽어보지만 그것조차도 많이 다 읽기는 힘들어요, 되게. 출판사에서. 한두 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번역가 혹은 번역가 지망생한테 책 내용을 좀 대신 읽고 요약해달라는 의뢰를 하거든요.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그게 크게 돈은 안 되니까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를 좀 성실하게 많이 해주시면 출판사에서 또 고마워하겠죠. 출판사랑 서로 돕고 돕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출판 기획 같은 것도 해주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책을 좀 추천하는 번역가. 이렇게 되면 샘플 보자는 얘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서 이렇게 맡기게 되니까 편집자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같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갈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조금 본인이 선택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번역 자료를 받았을 때 내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번역하세요? 아니면 번역을 그냥 시작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읽어보고 한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 읽어보고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요, 번역을. 읽으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도 대충의 어떤 책인지는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책 표지, 날개글, 그 다음에 아마존에 있는 책 소개 자료 같은 것들은 읽어보고 시작해요. 근데 책 표지 번역은 맨 나중에 하고요. 다 읽어보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문도 저는 맨 나중에 번역해요. 그런데 읽어는 봐야죠. 서문에는 보통 책의 간략한 요지와 내용 같은 것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히 읽어보되, 번역은 그냥 1장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리뷰 관련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셨나 보다. 책 내용을 요약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책 내용을 빨리 간파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노하우가 생기면 점점 빨라지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책을 독서할 때는 사례 부분이 재밌으니까 사례 부분을 꼼꼼하게 잘 읽어요. 근데 책 내용을 빨리 요약하기 위해서는 사례 부분은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읽어야 돼요. 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은이가 독자들을 설득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담겨 있죠. 근데 본인의 주장을 하기 전에 이 사례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례를 막 얘기하죠. 사례 부분은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보면 바다에 나가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가 한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잘 읽어요. 책 다 읽고 나서도 책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거 얘기하라고 하면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례가 아니라 그 사례를 통해서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뭐 시장주의자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공의주의자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덕주의자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각각의 주장들을 소개하면서 저자가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챕터별로 앞부분과 끝부분에 저자의 논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주의해서 읽으시면 챕터별로 요약하는데 속도를 빨리 좀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패러그래프별로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결론이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주의해서 보시고 그렇게 읽다 보면 정리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심층적인 질문과 대답까지 감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번역가 일을 하면서의 노하우거든요. 지망생들이 굳이 필요한 질문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 팟캐스트를 들으셨다는 분은 그래도 참고 들으셨다는 분은 관심 있는 분이니까 들을만한 얘기겠죠? 저희가 계속 출판 번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다른 매체 번역에 대해서도 혹은 영어가 한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영상 번역과 출판 번역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면 뭐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번역이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제가 나누는 걸로는 이제 책을 번역하는 출판 번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드라마, 다큐멘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번역하는 영상 번역이 있고요. 요즘은 영상 번역도 방송물에 그치지 않고 무슨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또 번역해달라는 입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번역을 정말 확대 일로해요. 일감이. 막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영상 일감은 넘쳐나죠. 물론 야매로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번역가가 자꾸 이런 표현 쓰고 그냥 아마추어들이 몰래 자막 달고서 막 불법 유통시키는 그런 영상물에 달린 그런 자막도 있지만 보통 정식으로 방영하는 거는 정식으로 번역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런 영상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뭐 무슨 이민 서류라든지 뭐 유학 서류라든지 오만 잡번역들 있죠. 그 다음에 잡번역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회의 자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직원들이 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외부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대회비 같은 거는 막 각서 쓰고 번역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번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또 나중에 좀 보람이 없다 그래요. 번역은 쉽게 된대요. 무슨 뭐 이민 서류라든지 유학 서류 이런 거는 정해진 포맷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되게 쉽게 빨리 할 수는 있는데 또 보람도 없고 근데 이제 출판 번역은 자기 이름을 단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게 자기 자식처럼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번역가로 전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날 무시하더라고. 맨날 집에서 왜요? 일하니까 처음에. 어. 네. 그래서 이제 쓱 서점에 데리고 갔죠. 서점에 데리고 가서 저기 이제 책을 이제 쓱 보여줬지. 아빠 이름 달고 이제 역자 속에 이제 아빠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더니 우리 아들이 오 그러더라고. 네. 출판 번역은 그런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책 많이 안 읽지만 전에 한번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어제 그런 일 있었다. 어제 제가 병원에 잠깐 갔는데 제 친구 병원 말고 하나에 갔는데 거기 진료실 뒤에 서가가 있는데 거기에 제 책이 2권이나 꽂혀 있더라고요. 네, 막 말하고 싶었지. 저거 내가 보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은 안 했고. 네. 하여튼 뭐 남들이 제 거를 봐주고 있을 때가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런 보람이 있고. 근데 영상 번역은 또 영상 자기가 번역한 게 방영될 때 되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번역은 그러면 출판 번역은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영상 번역은 자막을 생산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그건 듣고 번역하는 건 아니고 네. 스크립트를 보고 번역. 스크립트가. 제가 듣기로는 그 영어 자막 번역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같은 게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뭐 그 어둠의 경로로 돌아다니는 거는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사용된 자막을 케이블 TV에서 쓸 수 없어요. 네, 다시 번역해야 돼, 돈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 또 송출할 때는 그걸 또 돈 주고 사오든지 번역을 아니면 새로 다른 번역가한테 돈 주고 맡기든지 해야 돼요. 네. 보통 다른 번역가한테 맡기죠, 다시 번역해달라고. 저작권 다 있죠, 방송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그 저작권 잘 지켜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대요. 출판 번역은 역자 소개가 나오잖아요. 네. 표지에도 딱 이름이 박히고. 그런데 영상 번역 쪽에서는 이름이 안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영화만 뭐 이미도시. 네, 그런데 영화 번역은 굉장히 시장이 좁고 몇몇 사람이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케이블이라든지 인터넷 송출, 넷플릭스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매체가 많아져가지고 번역 일감이 많아지는데 거기는 익명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꼴이어서 그게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나온다는 게 출판 번역에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번역하나요? 그러는데 그 자격증 하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소용없다 그러면 또 시험 주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출판 번역 쪽에서는 그런 자격증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아무도 감안 안 해요. 자격증은 뭐냐? 본인의 이름을 단 책이 바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시간 날 때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 때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분한테? 그분도 공무원인데 경험하면 안 되나? 아이쿠. 괜찮은가? 어떤 분들은 또, 뭐, 보습학원 원장님이 또 계세요? 아침 시간에 애들 없을 때 틈틈이 번역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인데 바쁠 때하고 한가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한가할 때는 책을 그렇게 1년에 뭐 한 권 내지 2권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영상 번역하고 출판 번역을 겸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도 그게 가능할까 몰랐는데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업 사이클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영상 번역은 일주일 만에 다 끝내야 되는데 한 편을. 출판은 뭐 2달, 3달 하니까 겸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영 번역은 한영 어때요? 번역은 좋죠. 유망하죠. 그런데 영어 번역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지. 유망해요. 또 단가도 높고. 근데 출판물에서는 한영 번역 일감이 별로 없어서 출판 쪽은 한영 번역보다는 영한이 대세고요. 네. 한영은 기업체 번역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영상 번역 쪽에서도 한영 번역 쪽 일감이 많아요. 여기 좀 한국 콘텐츠를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니까. 한류를 타고. 예.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해보셔도 좋아요. 기업체 같은 데서도 한영 번역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외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을 할 때 예. 하다못해 맞아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다 영어로 따로 번역해야 되다 보니까 한영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급하니까 이제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안 좋죠. 예. 그렇죠. 질이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공급자 마켓이에요. 네. 예, 수요는 많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뭔가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바탕으로 상위 10%에 바로 그 번역가가 된다면 예.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궁금증 많이 좀 다들 해결되셨어요? 네, 네. 네. 유익했어요.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스타딩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듣는 분도 지겹지 않았나요? 꿀 같은 정보들이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 저자이신 김명철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TV 토크쇼에서 따왔어요. 방송 작가라고. 예. 나 김명철 번역가에게 번역이란? 아, 이거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번역이란 쌀창고다? 쌀창고다? 아, 이거는 뭐 그냥 한 소리고요. 뭐 먹고 사는 거니까. 네. 이 번역가란 직업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을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건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재밌는 말이 아니요, 튀어나와요. 감동이 있었어요, 방금. 네. 마치 예. 아내한테 내가 예, 너를 반려자다, 만나지 이렇게 못했다면 얘기하고 싶어요. 내 삶은 어땠을까라는 감동 비슷한 맞아요. 거였어요. 이 번역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다른 여자들을 만났었는데 어머나. 그러니까 직업을 비유적 표현. 만났었는데 예, 반려자란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예,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직업도 있었고요. 근데 한 번도 이건 내가 평생 같이 가야지라는 느낌을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역은 나한테 늘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는 반려자다 이렇게 고쳐서 말할게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지겨워요. 지겨워서 얼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다시는 말도 걸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근데 또 지나고 나면은 슬쩍 가서 말 걸고 싶어지고 괜히 내가 미안했어 얘기를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끊지 못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이라는 반려자를 두고 계신 김명철 선생님. 세 분 다 아직 결혼은 안 하셨죠? 네. 예. 이성의 반려자도 잘 찾으시고 혹시 번역이 자신의 반려자는 아닌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또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되니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잘 시도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셨잖아요. 저희 예.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 예. 독자들. 예. 저희한테도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시나요? 대화를 해보시니 어떠세요?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오래 번역하셨던 분, 그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여쭤봤을 때 그분이 당신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 되게 좋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독자분들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흔쾌히 은혜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될까요?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자꾸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해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그냥 시험 걱정 더 많이 하고 하듯이.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라는 거면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도 드려요. 이게 번역가가 정말 되고 싶으시다면 이게 사법고시만큼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를 조금만 좀 머리 써서 하시면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또 번역가고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또 번역가거든요. 이렇게 교과서 같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 정답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는 다 간단한 거고 다 알려진 데 있으니까. 그래서 어영부영 어떻게 번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는 편집자가 출판사에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아시는 친구 아빠가 출판사 사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자기 이름을 단 번역사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찾지 않는 번역가가 되면 그렇게 해서 사라진 번역가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 번역가가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번역가가 돼서 늘 상위 10% 번역가가 되려면 잘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 다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제 책도 보시면서 꼭 제 책뿐만이 아니라 또 번역 관련된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 책도 보시고 또 필요하면 또 뭐 번역 요즘은 가리키는 학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제대로 배우시고 그런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은 또 잘금 데뷔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곳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데뷔를 도와드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데뷔시켜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성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도와주기 싫을 리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건 잘 안 하고 바라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기존 번역가들이랑 또 좀 인맥을 쌓을 기회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처럼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하시면서 하면은 모두 다 잘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통해서 저희랑 같이 상위 10%의 번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진행까지 너무 네. 잘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지겨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뭐 질문해 주셔도 좋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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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